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요.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사안이 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대응 방식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일단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열리는가 하면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를 두고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 공직자 중에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을 듣고 결사항전 의지를 안 다질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 들어오는 중에 아시는 경찰 지인분께서 입법청원에 좀 동의를 해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네. 경찰들의 이제 집단 행동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장 회의라든지 그 법관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서 경찰 회의는 왜 안 되냐?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경찰 내부에서 어떤 여론 형성이 되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오늘 이틀째였는데요. 역시나 최대 쟁점이 경찰국 신설이었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이제 쿠데타 그 이상민 장관의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다만 좀 절실하고 절박한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절박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고소 사건이 3개월,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경찰국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3개월 이내로 다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와닿는 내용의 좀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절박함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지금 와닿지 못하는 지금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런 비유가 이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운 모양새가 돼버렸는데요. 이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론은 났거든요. 네. 경찰국은 이제 설치가 되고 내달 2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지금 실정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다잡느냐의 문제지만 이러한 그 경찰 내부 반발을 그 잠재울 만한 카드가 과연 존재하느냐. 실제로 지금 경찰청장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찰 회의라든지 이런 거 참가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제 직무대행자가 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를 빨리 좀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정부 질문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쟁점들 어떤 얘기가 좀 많이 오갔습니까? 예, 어제 그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전현직 장관과의 좀 설전이 좀 이슈를 끌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좀 그 설전을 좀 이기지 못해서 좀 답답한 모양새를 연출을 좀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전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소통령인 거 아니냐 인정을 해라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논리에서 이제 좀 밀려있던 부분이 있고 아쉬웠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그 밀실에서 진행이 되던 인사 검증을 그 통상의 업무 영역으로 좀 끌어올렸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왜 거기를 건너뛰어서 일개 장관이 그걸 다 전반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국정 정반에 대한 이해도를 좀 펼치면서 논박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지지율이 여전히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 내부 반발을 잠재울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찰국 신설 사안이 이 지지율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기화 될수록 손해겠죠.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기관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 제압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이제 전공로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전공로가 어떻게 됐냐, 그 지역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장기화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도 법원이 이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좀 이게 장기화가 됐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유사명 그 총경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조만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을 텐데 이게 국정 평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좀 와닿는 국정 기조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푸세,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하다못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8.15 특사에서도 그 기업인들을 다수 좀 사면을 해서 좀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일관된 기조가 확인이 돼야 국정 동력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안일하게 지금 기조를 좀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는 2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당대표 후보는 3인, 또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좁혀질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당대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강, 어대명, 일중, 박용진,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오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강훈식 97그룹의 강훈식 의원을 이제 공개 지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 이재명 블록을 형성하는 걸 포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본인과 친소관계에 가까운 사람을 좀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반 이재명 블록에 이제 선두를 주창을 했던 서른 의원보다는 의외로 박주민 의원이 그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명을 선출을 하는데, 제일 지금 이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이제 이재명 그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낙점을 했던 박찬대 의원, 그 다음에 정청래, 서영교, 이렇게 전통적인 강자들이 좀 언급이 되고, 친문 쪽에서는 고민정 의원한테 좀 집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이적 출신인 이제 송갑석 의원이나 고영인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각축을 좀 벌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나중에 추후에 이게 단일화가 되면은 어대명에 좀 위협이 될까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방송에서 박용진 의원 정도는 이제 그 3등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97그룹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서른 김민석 구민주계에서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진 쪽 3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박용진 의원이 단일화를 먼저 얘기를 꺼내서 좀 블록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실장이 강훈식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구조가 좀 깨지는 구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단일화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는데, 전남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이 농해 수위를 선택을 했고요. 광주 전남 지역구를 둔 의원이 18명인데 상임위원장이 없습니다.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보면 농해수위 지금 지원하신 의원님들 면면을 보면 군인 출신도 있고요, 검찰 출신도 있고, 이렇게 각자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농해수위로 가는 걸 보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개탄스러운 거는 광주 전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 1호로 지금 언급을 했던 게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방위 관련된 상임위원이 1명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시장이나 전남도지사 광역단체장과 광주 전남 의원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주 전남 의원들이 광역단체장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상임위 배분을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주기적, 정례적으로 좀 만나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앞서 문화경제부 시장도 출연을 하셨지만 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첫 조직 개편안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제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불통에 대한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신활력본부거든요. 그 시장의 역전 사업을 한 본부로 이렇게 집중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뭐 취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공무원들을 좀 시장에 마음껏 일을 하게 만드는 마차형 리더십, 공무원들은 앞에서 이제 마차를 끌고 가고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활력 본부 한 군데로 집중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좀 돌격형 리더십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아까 이제 김광진 부시장도 나왔지만은 이제 이런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라인이 지금 인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비서진 개편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불통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시선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